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기팔공 제2편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편은 소비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그 소비와 투자가 총수요 구성 요소라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가 완전고용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 얘기할 때요. 요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니라고 하면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다가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재정정책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재정정책. 그리고 여기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이제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은 이게 무역과 국제금융 파트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는 국제금융 파트에서 볼 거예요. 국제금융 파트에서 균형국민소득을 개방경제하에서 균형민소득 할 때 얘기할 거야. 수출과 수입해서 요게 바로 경상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우리는 소비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소비는요.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요. 차지하는 비중은 좀 커요. 비중은 좀 큰데 이게 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변동폭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투자는요. 이게 좀 비중이 작아요. 비중이 작지만 비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비중이 작아요. 비중은 작은데 이건요. 약간 변동성이 커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소비부터 하나하나씩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소비함수에 대해서 기존의 고전학파는 어떻게 봤죠? 고전학파는 따로 우리가 소비함수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어요. 소비는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뺀 게 이제 저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전학파는 소비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시 자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축이 증가해요.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는 감소하는 거죠.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케인즈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케인즈는요. 소비함수가 소득에 대한 함수다. 특히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 Y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A를 뭐라 그래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기초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절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빵이어도 소비는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B가 뭐예요? 한계 소비 성향. MP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고 MPC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인즈 소비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그치. 기초 소비는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얘가 A 이렇게 되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B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걸로 보시면 돼.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보셔야 돼요. 한계 소비 성향은 여기 있는 것처럼 B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인데 MPC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되고요. 자, 우리 요건 말고요. APC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야. 점점점점점 이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소비 성향은 점차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 증가 시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원점에서 기울기인 평균과 한계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요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449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난이도 하 이렇게 해놨습니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케인즈의 기본적인 소비함수 이론입니다. 내가 지금 절대라는 게 앱솔루트 이건인데 현재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재, 커런트,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 그대로 보시면 돼. 자, 답은 뭐예요? 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 크고요. MPC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보통 이제 0.8 아니면 0.9, 0.75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일시적인지 우리가 뒤에 항상 소득가설 이런 거 할 텐데 항상 소득인지 일시 소득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합니다. 오케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호 의존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효과에서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소비 행위가 씀씀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남들이 소비를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거나 남들이 소비 안 하니까 따라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듀젠베리가 되죠. 듀젠베리는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그 소비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존 효과 또는 어떤 습관 아니면 동료 집단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전시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불황기랑 호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 불황기보다 호황기가 크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는 맞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소비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쪽 영역과요. 요쪽에 나와 있는 요쪽 영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영역에 해당하는 바는 요게 평균 소비 성향이잖아. APC. 파란 색깔의 영역보다 빨간 색깔의 영역의 APC가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더 빨간 색깔이 크고 파란색이 작은 거 알 수가 있죠. 여기 영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 영역이 약간 불황이고요. 여기 영역이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호황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황기보다는 불황기가 훨씬 더 평균 소비 성향이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됐어요. 불황기가 더 커요. 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케인즈의 소비함수 이론에 대한 복습 정리예요.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얘기지. 0보다 한계 소비 성향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소비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나의 현재 소득에 대한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소비 함수를 할 때는요.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본적인 소비가 이렇게 A 플러스 B, Y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바로 기본적인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소비. 기초 소비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증가한다? 에이, 아니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자, 수평축이 소득이고 여기가 소비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라고요. 요게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세요. 평균 소비 성향 어떻게 돼?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소득과 소비의 장기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케인즈 소비 함수잖아. 케인즈 소비 함수는 A당초 시작 자체가 단기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야. 단기에는 잘 성립을 해요. 잘 성립이 하는데 성립되지만 장기에는 잘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먼 쿠즈네츠가 이 소비 함수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해봤더니 단기는 케인즈 소비 함수 이론이 맞아요. 근데 장기에는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야. 단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장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평균과 한계가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난이도 하루 해놨는데 그냥 그림은 많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A 경제학자가 추론한 소비함수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 특징을 잘 반영한 소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소득이 증가해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영향을 받는데 늘어난 소득은 소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한 것보다 소비가 증가한 크기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뭘 뜻해요? 이게 뜻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자, 소비가 증가한 것보다 소득이 증가한 크기가 더 크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은 APC잖아요. APC는 바로 뭐예요? APC는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예요. 원점에서 그 점까지 그린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는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의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어떻게 돼요? 이거 1번이지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그린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축 절편 A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그렸는데 답은 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는 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다양한 소비 함수의 특성 볼게요. 앞서 언급한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단계는 잘 설명해. 그래서 사이먼 쿠즈네츠가 이렇게요. 쿠즈네츠가 실증 분석을 했어요. 실증 연구를 했는데
실증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단기에는 케인즈 소비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이런 식이 성립해요. 단기에 소비 함수는 뭐 이렇게 단기 소비 함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 말로 쓸까요? 단기 소비 함수 이렇게 되는데 장기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장기 소비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 소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기 소비 함수는 이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단기는 그치. 단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서는 평균과 한계를 비교해 보면 한계 소비 성향이 있고 평균 소비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한계가 평균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케인즈 소비 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단기는 설명하는데 장기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소비 함수를요. 소비 함수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함수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비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이라고 기억나세요? 항상소득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임시소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항상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항상소득 가설이에요. 자, 이것도 미래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하는 것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 가설. 요게 있어요. 자, 이거는 생애 전체에서의 소득을 다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가 어떤 소득에 영향받는데 상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죠. 자, 여기서 455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난이도는 중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생애 전체의 어떤 사이클, 주기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내용 자체는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보시죠. 일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요거요. 생애 주기 가설은 여기가 이제 나이야, 나이. 뭐 시간이라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소비는요. 이렇게 평탄화 시키려고 해. 이렇게 평탄화 시키려고 합니다. C. 근데 나의 소득은 어떤 흐름입니까? 하면 요렇게 된 게 소득의 흐름이야. 소득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내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작고요. 여기도 네, 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서 여기는 마이너스 저축이에요.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여기 보시면 얘는요. 그렇지. 소비보다는 여기 소득이 훨씬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저축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소득은 변합니다. 소비는 약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 근데 개인들의 나이에 따라서 소비 패턴은 좀 달라진다? 약간 이게 소득 패턴이 조금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 살짝 삼각형 해두셔야죠. 개인의 소비는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의 현재 가치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내가 소득을 이제 얼마나 벌지를 미래, 생애 전체 흐름까지 다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한 거, 거기에 의해서 내가 소비를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소비는 많고,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시기죠. 소비도 적다? 이건 아니지. 소득이 낮은 시기에 노령층, 여기 이게 나이가 든 세대고요. 이게 유년기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의 변화보다는 소득의 변화가 더 크다. 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틀린 게 4번이 틀렸고, 그나마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 패턴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소비는 가능한 한 평탄화하려고 해. 근데 이제 소비도 패턴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서 소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요거 좀 잘 체크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항상소득가설 있고요. 이 난이도 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항상소득가설 때문에 그런데 생애주기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지금 현재 소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다 고려하는 거야. 미래 소득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forward looking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적인 소비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 전망적인 소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상대소득 가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거 습관에 영향받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영향받는 과거 전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기 한번 쭉 봐보시죠. 가번 어때요? 나번.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번, 라번. 찾습니까? 네. 가나다가 맞아요. 라번부터 볼게요. 케인즈는 항상 소득가설,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현재 소득가설이죠. 절대 소득가설이죠. 절대 소득가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를 얘기했고요. 가번 볼게요.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여러분들의 삶도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부자 거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약간 소비는 평탄화되었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소비의 평준화, 평탄화 이렇게 스무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탄화가 이게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민간 부문의 저축률은 하락한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소비는 패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소득의 패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고령층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답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높은 소득의 가계가 평균적으로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갖는다.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요. 소득이 높은 계층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갑부랑 가난한 사람하고요. 평균 소비 성향이 어디가 훨씬 더 클까요? 가난한 사람이 소비 성향은 더 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연봉을 1억 받는 사람과 10억 받는 사람과 100억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소비 씀씀이 막 명품도 사고 그럴지라도 이게 높은 소득에 있는 사람이 소비 씀씀이는 당연히 크긴 커. 절대적으로 크지만 평균적으로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소비 함수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단기에는 소비 함수가 이런 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장기에는 소비 함수가 이런 형태의 소비 함수를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게 저소득 계층이죠. 평균 소비 성향이 이렇게 더 크고 얘는 작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라번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소비 함수에서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항상소득과 라이프 사이클, 생애주기 가설을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함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요. 나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할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투자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개념은 실물적인 투자를 얘기해요. 실물 투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재가 증가하는 거야. 자본재,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컴퓨터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컴퓨터가 우리 학원이 만약에 10대가 있었는데 학원이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재가 컴퓨터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걸 다시 쓰면 캐피탈이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걸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기에 작년도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었어요. 올해는 T기에 컴퓨터가 15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컴퓨터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5대 증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결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현재가치법이 있어요. 현재가치법. 현재가치로 바꾸는 거, 그 기본 강의 잘 보시면서 책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R법이다. 이게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내부 Internal Rate of Return 해가지고요.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이제 현재가치법 이렇게 되고요. 현재가치법. 네, 이해하시겠죠? 네, 요 두 가지만 좀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462번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국민소득 중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했는데 그때 민간의 투자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 어떤 걸까요? 여기 요거는 잘 체크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은 생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설비라든가 건물,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설비 투자를 한다? 약간 이거 건물 같은 거는 여기 건물 자체니까 여기 따로 이렇게 포함합니다. 뭐 주택 투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거주하기 위해서 구매한 신규 주택은 주택 투자에 포함돼요. 아, 저기요, 의식 주니까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것도 소비긴 한데 오랫동안 소비하는 내구재 같은 거잖아. 한 번 사면은 집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공장의 생산 설비랑 비슷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 창고에 보관 중인 재화, 이게 안 팔리는 거잖아. 이걸 재고라고 합니다. 인벤토리에서 재고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소득과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를 독립투자라 그러고, 소득이나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유발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자, 투자를 썼을 때 우리가 100 플러스 2y 마이너스 0.1r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부분은 y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 플러스니까 증가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얘는 이자율이 증가시 투자가 감소합니다. 투자가 감소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은 소득과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변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induced 된다 해서 유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100 이게 바로 우리는 독립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이거는 소득 유발 투자, 이자율 유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과 이자율에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것을 독립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난이도 하긴 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GDP 계정에서 총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택에 구입하는 거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주택 투자라 그랬고, 재고 증가도 재고 투자예요. 요거 주택 투자라고 머릿속에 암기하시죠. 자, 요거는 이제 재고 증가도 재고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공장의 설비 투자, 기계 투자, 이거는 우리 주식에 매입하는 것은 파이낸셜, 금융 투자다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으로 해놓긴 했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고전학파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네, 유저 코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본의 한계 생산 있죠? MPK와 자본에 대한 비용을 같이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 이자율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률도 이제 고려하는 거야. 아니면 명목이자율로 쓸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명목이자율과 I라고 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더하기 감가상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거는 자본재에 투자했을 때 투자에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야. 투자에 대한 약간 편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면 투자는 증가하고요. 편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면은 이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 하지 마세요.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본재 한 단위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은 자본재 매매 가격 이게 아니라 사고 파는 그 가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 감가상각, 감가상각 존재 안 하면 이자율이 바로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살짝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1번 볼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도 하락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가 증가하잖아. 자본재를 많이 구입하게 되면 자본재 구입량이 증가하면서 자본재 한계 생산도 하락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만 살짝 그리시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R0가 있다 할게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이렇게 있어. MPK. 그래서 우리가 K가 얼마나 사용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바로 K0가 최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자본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어. R이 하락했습니다. R1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1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은 어떻게 돼? 이걸 따라가게 되니까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도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음에 경제 전체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거야.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면 그림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그려볼게요. 미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게 MPK인데 MPK 제로에서요. MPK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MPK 1 이렇게 증가한 거야. 자, 여기 자본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 1인당 자본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네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자율도 뭐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율 자체는 그냥 고정된 걸로 우선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로 볼게요, 여기로. MPK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균형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딴 거 다 빼고 여기 이자율만 표현할게요. 요거 두 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걸 우리가 실질이자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니까 원래 균형값에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아질 때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신고전학파의 자본의 한계, 자본의 생산자 비용, 유적 코스트와 관련된 얘기는 미시와 관련된 거야. 미시 파트에 보시면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의 공급 거기랑 똑같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68번 문제 좀 볼게요. 난이도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기업이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않는 이유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상식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1, 2, 3, 4, 5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러분. 토빈의 Q가 충분히 낮지 않다? 이게 뭐야? 낮으면 안 되지. 충분히 말장난인데 토빈의 Q는 뭐야? 이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밸류고요. 분모는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Q가 높아질수록 Q가 높아질수록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할 유인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토빈의 Q가 충분히 낮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지. 높지 않다 이렇게 해야죠. 자,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크거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거나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충분히 낮지 않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투자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데 애로가 존재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가 잘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넘어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수익이 1년 후에 발생한다고 할게요. 2년 후에 발생해.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하고. 자, 그러면 어떤 수익에 대한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는 요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R0 그냥. 미래에 발생하는 요거는요. R1을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얘는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걸 디스카운트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R2는요. 요거는요. 1 플러스 R2 이렇게 되니까 R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미래에 발생하는 값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을 프레젠트 밸류다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디스카운트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잘 보시면 되는데 470번 문제인데 난이도 상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두 개의 A와 B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뭐야? 내부 수익률은. 기억나세요? 그 기본 강의 다시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 어떤 사업을 내가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약간 직관적으로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직관적으로 10%고요. B 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8%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먼저 요거 볼게요. 자, 우선 내부 수익률 기준에 의한 선택된 사업과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기준은 항상 일치한다. 에이, 이건 아니지. 왜요? 아니, 만약에 내부 수익률하고 현재가치법과 계산한 거랑 항상 일치하게 되면은 그럼 굳이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살짝 볼까요? 여러분, 순현재가치법은 어떻게 돼? 순현재가치법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했어. 거기서 편익의 현재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보다 크면 이때는 투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시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해 가시겠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요.
IR, R법이라고 합니다. 사업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순현재 가치를요. 순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그때 이자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수익률이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렵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있고 순현재 가치를 그렸을 때 여기가 빵,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순현재 가치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빵이 되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로라 그럴까요? 책마다 다르긴 한데 로 또는 M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로가 평균 수익률인데 이자율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R0일 때는 로가 R0보다 크잖아. 그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야. 로가 R0보다 큰 경우니까 이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여기야 R1이야. R1일 때는 이게 사업이 하나 있을 때는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은 같아요. 근데 사업이 이제 A, B 두 개 이상 될 때는 그때는 달라질 수 있겠죠. 로가 여기 보시면 이자율보다 더 작아요. 그럼 투자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 로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회비용이야.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만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야.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고 여기 보시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자율은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이렇게 됩니다. 비용이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이때는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요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편익과 1번 볼게요.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6%라고 하면 자, 순현재 가치는 다 플러스다. 여기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A는 10이고 B는 8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그린 것처럼 A는 10이고요. B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A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수익률이 10이고 B 사업은 8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 사업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가 되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 로 A 사업. 이게 순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잘 째려보세요. 순현재 가치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순현재 가치가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제로예요.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요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만약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여기가 만약에 8이라고 할게요. 8%. 자, 8%면 이제 사업 B의 순현재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B 사업에 대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요 앞에 다시 볼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시장 이자율 할인율이 R이 6%래. 자, 그러면 6%야. 예를 들면 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같네. 같게 그렸어 일부러. 자, 내부 수익률이 다 이자율보다 어떻게 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따랐을 때는 A 사업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B 사업도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순현재 가치는 다 양이다. 맞죠? 다음에 3번.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10%라면 자, 그때 사업 A의 편익의 현재 가치는 비용의 현재 가치와 같다. 여기 보시면 A의 내부 수익률이 10%인데 그 10이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그때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R이
10%인 경우, 10%인 경우, 요 R은 내부 수익률하고 똑같다고요. 10%, 10% 이렇게 되니까. 그랬을 때 순편익의 현재 가치 A는 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어렵진 않은데 그냥 좀 낯설면 몇 번 좀 봐주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9%라고 하면 B의 경제적, B는 어떻게 돼? 지금 이거잖아. 8%잖아. 내부 수익률이. 근데 내부 수익률이 8%인데 이자율이 9%야. 그럼 사업 타당성은 당연히 없게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다음 5번. 내부 수익률과 현재 가치법은 하나의 안건인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안건이 하나일 때는 여러 가지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서 나와 있는 요것처럼 A 사업과 B 사업 같이 안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주시죠. 아셨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냥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 투자에 포함되는 요인들, 금융투자 같은 건 포함되지 않고요.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 정도 개념 보시면서 계산할 줄 아시면 되니까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